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도시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박수를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균형을 흔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도시 생태복원을 연구해온 조너선 브룩스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도시 수생 생태계의 회복력입니다.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콘크리트 속에서 숨쉬는 자연을 찾고 되살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럽 곳곳의 도시 강과 하천을 연구해 왔습니다. 파리의 센강, 베를린의 슈프레강,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템스강까지요. 템스강은 오랜 시간 죽은 강으로 불렸지만 수십 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다시 생명을 되찾았죠. 그 과정에 참여한 것도 저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도시 생태 복원에 대해선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해 한국에서 온 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한 환경 NGO에서 일하는 윤하나 박사였어요. 메일의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족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족제비라뇨. 그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서울 도심, 청계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족제비는 도시 외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야생 포식자입니다. 더군다나 청계천은 제가 오래전 기사로 접했던 바로는 오랫동안 복개되어 차량 고가도로 아래 묻혀있던 인공하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링크, 연구 자료, 현장 사진, 시민 인터뷰 영상까지 모두 포함된 메일의 내용은 진짜였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에서 족제비가 번식하고 있다는 제목 아래 BBC와 CNN,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한국 청계천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었고, 콘크리트 무덤에서 되살아난 생명의 기적, 서울, 도시 중심에서 포식자 복귀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회의에서 주장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생태복원이란 먹이사슬의 꼭대기, 즉 포식자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유럽보다 도시화가 더 급격히 진행된 아시아에서, 그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하천이었던 청계천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적으로 성공한 복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생태적 공존을 시연했다는 점에서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1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긴 여정 끝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윤하나 박사와 함께 곧장 청계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고 서울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파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청계천은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천의 양쪽으론 산책로가 전개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징검다리와 작은 생태습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나와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과 자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윤하나 박사가 손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보세요, 저기요. 시선이 향한 곳에는 작은 족제비 한 마리가 빠르게 풀숲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템스강에서도 슈프레 강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족제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생태 복원의 기적을 직접 연구해야겠다고요.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 연구 프로젝트를 이곳에 설치했고, 이후 6달 동안 저는 청계천 일대를 중심으로 족제비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며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 특히 복원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단순한 자연 복원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되찾은 기적의 강입니다.
그 말 속에는 열정, 희생, 그리고 아주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족제비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 작은 몸집으로 도시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시 생태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거든요. 런던에서 저는 늘 자연과의 공존을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안의 연못, 지정된 생태 보호구역, 관리되는 산책로, 그런 경계 안에서만요. 그런데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경계가 없었어요. 족제비가 뛰어다니는 풀숲 바로 옆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족제비를 본 사람들이 어머 신기해 하면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구경하더라고요. 한 어린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족제비가 여기 살면 우리도 더 조심해서 다녀야 해요. 여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생태적 공존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다니요. 유럽에서 수십 년간 환경교육을 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을 한국의 아이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윤하나 박사와 함께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강물에 비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그 사이로 가끔 작은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도시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윤하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시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니. 윤하나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너선 박사님, 저희는 자연을 복원한 게 아니에요. 회복시킨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족제비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모두 원래 이곳의 주인들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지를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존 뒤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요. 며칠 후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족제비의 활동 반경이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번식률도 기존 연구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동물들의 행동 패턴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성공 사례를 연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요. 그러나 6개월 후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류둥지 파괴율 30% 증가, 민원 3배 폭증. 족제비는 기적의 상징이자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청계천에서 족제비를 목격했을 때 그 감동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관찰하던 청계천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줄어든 것 같고 물가에서 보이던 작은 물고기들도 예전만큼 자주 튀어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하나 박사와 함께 분석한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족제비가 정착한 이후 청계천 일대의 조류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둥지를 만들어 번식하는 텃새들의 피해가 심각했어요. 참새, 까치, 직박구리 모두 청계천 복원 이후 다시 돌아온 소중한 이웃들이었는데 족제비의 등장으로 다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윤하나 박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족제비가 돌아온 건 정말 기뻤는데 이렇게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인지를요. 한 종의 복귀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청계천을 매일 산책하던 70대 박철민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청계천에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여기가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처음 족제비를 봤을 땐 눈물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청계천이 진짜 살아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걱정이 앞섭니다. 둥지가 다 깨지고 새소리가 사라졌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프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반면 청년 환경운동가 김수미 씨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전했습니다. 조너선 박사님, 도시는 생명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족제비도 그 생명의 일부예요. 이제 와서 다시 쫓아낸다면 저희가 수십 년 만에 이룬 복원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족제비가 아니라 인간의 관리 방식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주시켜야 한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한국 도시 생태 복원의 얼굴이었기에 그의 답은 곧 국가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김수진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족제비 출현 이후 조류둥지 파괴율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번식기에는 둥지당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포식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소식이 해외로 전해지자 세계 학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MIT 환경대학원의 데이비드 카터 교수는 제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조너선, 이건 생태학 교과서에도 없는 실험입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이렇게 대규모 복원지 한복판에서 포식자가 정착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전 인류가 직면할 도시야생 공존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UN 도시생태보고서 초안에도 서울 사례가 긴급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의 사례는 인류 도시들이 직면할 미래를 보여준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야생 포식자가 살아가는 첫 번째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직접 청계천 하류에 나가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5시 하천변 돌틈에서 발견한 흔적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깨진 알껍질, 흩어진 깃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킨 둥지. 족제비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족제비 한 마리가 참새 둥지에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알을 꺼내 물고 달아났습니다. 한 번의 습격으로 둥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해야 할지, 인간이 만든 인위적 상황이라고 해야 할지.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서울의 기적이라 불린 청계천, 포식자 등장으로 위기 봉착. CNN 한국 도심, 족제비 출현의 경각심 고조. 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도쿄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자랑, 청계천 포식자 등장으로 새로운 시험대라며 상당히 자세히 다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족제비가 단순히 야생의 사냥에 그치지 않고 청계천 주변 음식점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야 시간 CCTV에 잡힌 족제비가 비닐봉지를 찢고 음식물을 꺼내 먹는 모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청계천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영수 사장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족제비가 나타났다니까.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골치 아파요. 밤마다 쓰레기통을 뒤져놓으니까 아침에 정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손님들도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하고 물어보고. 서울시에 접수된 쓰레기 관련 민원은 한 달 평균 15건에서 4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족제비는 단순한 생태 문제를 넘어 시민 생활, 경제 활동과 직접 충돌하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암스테르담의 운하도, 베를린의 숲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템스강의 바다 표범은 어민들과만 갈등을 빚었고 암스테르담의 수달은 양식업자들하고만 충돌했습니다. 베를린의 멧돼지도 주택가 침입 정도가 문제였죠. 그런데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인구가 밀집된 초대형 도시의 중심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독일 생태학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너선, 서울의 청계천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주시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서울이 해법을 찾는다면 다른 도시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세계는 도시 생태 복원 자체를 다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청계천 족제비 논란은 결국 사회 전반의 토론 주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족제비는 복원의 증거다, 인간이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며 긴급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SNS에서 뜨겁게 갈라졌어요. 해시태그 족제비 지켜라, 대 청계천 지켜라가 동시에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의 족제비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이 작은 포식자가 도시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매일 밤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청계천 족제비, 자연의 선물인가, 인간의 숙제인가? 한국은 어떤 답을 내릴까? 그리고 이 답은 인류 도시가 나아갈 길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순간 서울은 세계의 시험대에 서 있었습니다. 족제비의 귀환은 경이로움과 경악을 동시에 불러온 사건, 기적과 위기가 공존하는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울이 보여줄 놀라운 해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서울이 보여준 해답은 퇴치가 아닌 운영, 강제가 아닌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새끼 족제비가 보여주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서울시 생태보건센터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윤하나 박사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잘못된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회의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족제비가 복귀한 걸 환영하면서도 막상 생활 영역에 들어오면 불편해합니다. 보호종 지정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분명히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퇴치나 이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하나 박사였습니다. 저희는 이 생명을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언가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리라는 단어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닌 진짜 공존의 기술, 도시와 야생이 함께 숨쉬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생태행동학 기반 관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독특했습니다. 족제비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자연스러운 유도 방식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관찰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관찰의 핵심은 어른 족제비가 아닌 새끼 족제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 포식자는 어미가 먼저 행동을 결정하고 새끼가 따라 배웁니다. 그런데 청계천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생태 통로, 즉 인공구조물로 만들어진 관로나 통로를 이용해 수풀과 하천을 오가는 건 어미가 아니라 새끼 족제비들이 먼저였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건 저였습니다. 저녁 9시쯤 열화상 카메라로 통로 입구를 관찰하던 중 조그마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포착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새끼였고 몇 분 뒤 같은 방향으로 어미가 뒤따랐습니다. 그것도 망설이다가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끼가 먼저 움직이고 어미는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윤하나 박사를 불렀습니다. 새끼들이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하나 박사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어쩌면 이게 답일 수도 있겠어요. 무슨 뜻이죠? 새끼들은 두려움이 적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고요. 만약 저희가 생태 통로를 더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새끼들이 먼저 이용하게 만든다면 어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인간 세계와도 닮아 있었죠. 어쩌면 더 적응력이 빠른 존재는 가장 어린 개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공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환경 공유 캠페인이었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안내판이 설치되었어요.
족제비가 불쑥 튀어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닫아주세요. 밤에는 플래시를 끄고 조용히 관찰해 주세요. 같은 문구가 서울 전역의 커뮤니티와 공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처음엔 시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또 규제네, 불편하게 왜 이래, 같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캠페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거든요. 족제비와 이웃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생태교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연관찰 일지를 쓰고 족제비가 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칙을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직접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아이가 발표했어요. 족제비랑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조용해야 해요. 족제비는 큰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다른 중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족제비가 사람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러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SNS에서는 우리 아이가 족제비 지키기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라는 게시글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제 연구팀과 윤하나 박사가 협력해 시작한 먹이 분산 저장고 실험이었습니다. 족제비는 먹이를 한 곳에 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본능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일부 구역에 미리 먹이를 소량씩 나눠 배치해 두면 야생 족제비가 자연스럽게 집중이동을 피하는 행동을 보일 거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야생성을 잃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균형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윤하나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청계천이라는 인위적인 보건 공간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야생이 아닌 이상 최소한의 가이드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족제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족제비들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조류 둥지에 대한 압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데이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둥지 파괴율이 30%에서 15%로 떨어졌고 시민 민원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족제비 목격 신고가 대부분 불안하다,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했다,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과 함께 봤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늘어났어요. 한 시민자원봉사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족제비가 저희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혹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관찰해보니까 족제비는 사람을 피해 다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족제비를 보면 반가워요. 이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 같아요.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건 누군가를 내쫓지 않고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은 포식자를 몰아내지 않았다,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독일 슈피겔지는 Berlin fails, Seoul learns라며 베를린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과 서울의 접근법을 기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슈피겔의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이 멧돼지 문제로 수십 년간 고전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불과 1년 만에 효과적인 해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말하면 감탄보다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런던에서 했던 보고는 구조물 중심이었습니다. 강을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인공 습지를 조성하고 물고기를 풀고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복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이었겠죠.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센서 장비를 점검하러 나간 길이었어요. 물 한 개가 자욱한 청계천 초입, 아직도 조용한 도시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다리 사이, 풀숲 사이로 작고 빠른 그림자 몇 개가 통로를 오가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족제비 새끼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청계천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낌새도 없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요. 그리고 그 하늘 위로 그토록 사라졌던 참새떼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참새들은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날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좀 더 높이,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족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족제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게 있어 그 순간은 논문이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강렬한 증거였습니다. 서울이 이 거대한 도시가 자연을 되찾았다는 것. 아니,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선택이 새끼 족제비들과 참새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시 생태 복원이란 단순히 자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완벽한 조화는 없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균형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 새벽의 기적을 목격하고 난 후 저는 석 달 동안 서울 생태보건센터와 함께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포식자 공존도시 모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도시 내 생태 포식자와의 공존 전략, 시민 참여 기반 보건 프로토콜, 그리고 자발적 협력 생태계 구축 방법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도시는 운영해야 한다. 생명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 보고서는 환경부를 통해 UN 지속가능도시 네트워크에 전달되었고, 그해 가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환경도시 포럼의 메인 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포럼 당일 1000여 명이 넘는 총중 앞에서 저는 윤하나 박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전 세계 도시 계획자들, 환경 NGO 관계자들, 각국 정부 대표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청계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볶게된 고가도로 아래의 어두운 하천, 복원 후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제비 새끼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태 복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도시와 자연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케냐 출신 도시정책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도시의 깊은 자연을 담았습니까? 저는 윤하나 박사를 바라봤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연을 복원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라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사례가 모든 도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공존은 철학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럼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파리시는 생강복원 프로젝트에 서울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수달 공존 프로젝트에, 싱가포르는 야생 원숭이 관리에, 뉴욕은 센트럴파크의 너구리 문제 해결에 서울의 사례를 적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UN 지속가능도시 보고서의 청계천 사례가 공식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Seoul's Whistle Model, A New Paradigm for Urban Wildlife Coexistence.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모범 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울의 사례는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정복과 통제가 아닌 학습과 적응을 통한 공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메가시티들이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서울의 족제비 모델, 도시 야생동물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사례는 도시가 자연을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후 제게는 20차례가 넘는 초청 강연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MIT, 도쿄대 모두가 서울 모델을 듣고 싶어 했어요. 강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에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생태 교육, 야생동물, 공존 매뉴얼, 함께 살기 캠페인. 런던 시위회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석 달 만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에 물고기가 많아졌네요라고 하던 사람들이 저희 강의 물고기들이 건강해 보여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된 거죠. 한국에서 본 그 변화가 런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속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였지만 무엇보다 청계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윤하나 박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청계천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가 조금 내리는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하천 옆 벤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노부부는 우산을 함께 쓰며 족제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고, 중학생 아이들은 생태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하나 박사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저희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원래 살던 생명들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살 방법을 찾은 거죠. 어쩌면 저희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라는 인식.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청계천의 족제비는 위기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 서울은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치가 아닌 운영으로, 대립이 아닌 공존으로 인류 도시가 가야 할 미래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비에 젖은 청계천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청계천의 족제비, 이 작은 동물이 세계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런던에서 청계천을 떠올립니다. 템스강을 지날 때마다 새끼 족제비들이 생태 통로를 오가며 뛰어놀던 모습, 하늘 위로 날아오르던 참새들,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던 시민들의 따뜻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써내려간 그 교과서의 첫 장이 언젠가 전 세계 모든 도시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작은 동물 하나가 세상에 던진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는 콘크리트로 지어지지만 미래는 관계로 세워집니다. 진짜 공존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동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